우리 회사가 전주에 가서 전주에 기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전주로 감으로 인해서 전주에 30만 명의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뭐 좀 팔아볼까가 아니라 우리가 없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경험하러 새로운 신규 고객들을 창출하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서 최소 3년 동안은 정부 자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자체 예산을 받지 않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민간 기업이 지방에 들어가면 당연하게 지역에 있는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을 초반부터 받아버리는 순간 기업이 빠르게 가고 가볍게 빨리빨리 여러 가지 실험 모델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칩니다. 보조금을 써야 되는 형식의 틀을 맞춰야 되고 또 시가 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을 맞춰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들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제 자금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자본으로 100% 해서 빠르게 많은 것들을 실험해보고 검증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체킹하자가 이제 1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행히도 3년 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전주라는 도시에서 좀 시험 삼아서 해볼 수 있게 됐었고요. 그 중에 한 2개 정도의 그 브랜드가 좀 생각보다 잘 돼서 전주에서 만든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전국에 8개 매장을 지금 확장을 시켜낸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갖고 있었던 60만 명의 인구수,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죠. 전주에서 성공하면 전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6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니까 전주에서 망하면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건 망하는 거고 6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이걸 가지고 비슷한 조건이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으니까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조건들을 좀 가지고 이제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좀 들어가서 세 번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지역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분명 이제 많이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그 여행 관광 회사들도 한 2, 3년 동안은 거의 교류가 없이 자체적으로 좀 많은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유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결합해야 되는 부분들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시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확실한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 시간 낭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확실한 아이템을 준비했었을 때 그때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트렌디하지 않거나 실제로 고객들에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회사들을 간혹 보긴 하는데 그런 쪽과 만나서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전주에 가서 3년 정도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아이템을 확실하게 개발하고 훨씬 더 퀄리티를 높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단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파워를 가졌을 때 이제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나 지역에 있는 관광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그들의 아이템들을 이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한복남의 대표 박세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해 온 내용은 전주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전통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이제 사업화 시켰는지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 3개의 문장이 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예, 전주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제 쭉 자랐는데 제가 학창 시절까지는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관광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낙후되고 일자리가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30대가 될 무렵에 전주에 왔을 때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관광지로 이제 조성되고 막 한 관광객 200만 명, 300만 명 정도 수준이었을 때 전주라는 곳을 저도 새롭게 제 고향을 보게 됐던 게 창업의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서 아무도 하고 있지 않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뭘까를 좀 찾다가 이제 한복이라는 아이템을 그 당시에 좀 찾게 됐습니다. 전주에서 만든 아이템으로 사업을 좀 하나하나씩 해 나갈 때 뜻밖의 BTS랑 블랙핑크가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뜻밖의 한류로 인해서 저희 회사도 해외에 많은 고객들을 좀 유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갑자기 전주 한옥마을에 나타난 한복 차림의 젊은이들. 싸이의 말춤을 발랄하게 추는 이들의 정체는?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냐고 한복 입은 사람께 물어봤다고 해요. 특별한 날, 특별한 곳이 아니더라도 한복을 입고 즐긴다는 한복데이.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신나게 춤을 추는 진풍경은 한 청년의 생각에서 출발했다. 젊은이들이 전통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는 하나의 좀 새로운 문화? 한옥마을에 당연히 한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28의 청년 박세상. 4년이 지난 지금 한옥마을에서의 한복 차림은 이제 하나의 놀이이자 문화가 되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박세상 대표. 그는 대학 시절부터 학교 공부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호기심 넘치는 청년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대학교 4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이겠다는 생각에서 그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진짜 열심히 시험 공부하듯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을 넘어 세상 곳곳을 한복으로 물들이고 싶어하는 청년 박세상. 이제 그는 한복을 세계인들에게 입히는 꿈을 꾼다. 최근에 이제 한복 문화가 전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 제주도까지 확산이 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거를 단순 입어보고 한복이구나 하고 벗어보는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복을 입고 즐기는 거를 많이 원해요. 젊은 사람들 모두가 외면한 한복으로 새로운 문화를 대한민국에 펼쳐낸 청년 박세상. 오늘도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네, 너무 오래전 영상입니다. 10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었는데 그때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전주에 갔었으니까 근데 바로 창업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복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한 3년 정도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여행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증명해내는 데까지 한 3년 정도 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입고 좋아한다라는 걸 확인했었을 때 4년 차가 됐을 때 이제 대여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2012년도에 전주 한옥마을은 제 기억상으로는 250만 명 이제 내외로 관광객이 오고 있던 시점이었고, 뭐 100% 확실하진 않지만 작년 전주시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전주에 왔다고 하니 지금 오는 거에 이제 반의 반절 정도 수준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전주 한옥마을을 대표하고 있던 컨텐츠가 뭐였냐면 사실 먹거리였어요. 또 먹거리 중에서도 길거리 음식들, 뭐 초코파이나 칼국수, 뭐 만두 같은 것들이 전주 한옥마을의 여행을 좀 대표하고 있던 컨텐츠였는데, 그것들 말고 이게 좀 의식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 한복을 입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복 사업을 전주에 시작을 해서 서울 경복궁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북촌 한옥마을, 창덕궁, 뭐 한때는 이제 홍대와 잠실 롯데월드, 경주, 제주도, 부산까지 이제 한복을 입히는 문화를 각 도시마다 특정한 랜드마크에 만들어내는 일들을 좀 해왔었고, 현재는 6개의 지점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뿌듯했던 점들은, 진짜 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이 도시에 보여지는 이런 문화를 바꿨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 비즈니스가 좀 뻗어나갈 수 있는데 굉장히 한계점들을 느꼈습니다.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여야지만 이 한복을 입는 비즈니스가 좀 성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는 6개의 직영점을 가지고 도시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한복을 입힐까? 이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질문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 보는 계기를 코로나를 기점으로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뭐 할까에 대한 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한복 이외에 한복을 입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자 라는 것 쪽으로 조금 더 사업의 방향성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에 오는 여행객들을 이제 대상으로 어떤 식의 경험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전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의 여행 패턴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제일 먼저 전주에 오면 특정 관광지와는 다르게 한복을 먼저 착용을 합니다. 네, 마치 수영장에 가서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서핑을 하려면 서핑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전주 한옥마을에 오면 한복을 착용하고 한옥마을을 여행하는 이런 그 과정이 이제 생겨난 거죠. 앞단에. 예,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면 비행기 티켓을 사는 것처럼 전주를 여행할 때 한복 티켓을 미리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전주라는 도시에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복을 입는다는 건 전주의 첫 스타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 뭔가를 즐기려고 하기 이전에 한복을 착용하는 것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전주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좀 파악하기가 좀 쉽고, 마무리 단계까지 저희 쪽에 와서 반납을 하니까 고객들이 어떻게 전주를 즐기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오면 일단 먼저 한복을 입죠. 네. 10년 전에 이 사업을 할 때만 해도 이제 전통 한복이라는 단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 한복, 테마 한복, 캐릭터 한복, 프리미엄 한복까지 가격대별로, 종류별로, 디자인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늘었고요. 그렇게 이제 한복을 입은 고객들에게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봐요. 어디서 뭘 하셨는지, 불편한 건 뭐였는지,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과정 중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불편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앉아서 쉴 데가 없다라는 이제 불편함을 계속 저희 매장에 와서 반납할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되고 있던 카페 하나를 인수를 해서 이제 이런 그 카페, 저희들에게는 한복을 입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희는 이걸 정의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카페라고 이걸 보이겠죠. 저희가 이 마실한계라는 카페를 오픈할 때 저희는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이제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제 경기전이라고 하는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코로나 단계였기 때문에 좀 공간이 나와서 거기를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제 장사가 안 되고 있던 카페를 인수를 하게 됐고,
그 공간에다가 포토존을 만드는 것 비롯 전통은 아닌데 전통스러운 메뉴들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전통 문화를 테마로 한 10년 가까이 사업들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배우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대중분들은 오리지널리티한 전통을 보다는 전통스러운 거에 조금 더 많은 소비를 한다라는 걸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사실 우리들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고급 문화예요. 되게 좀 접하기도 어렵고 막상 접할 때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익숙하면서도 조금 전통스러운 거에 훨씬 더 많은 구매 욕구를 거기서 찾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식음료 메뉴들을 개발해서 연구를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전통이 아닌 전통스러운 메뉴들이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되더라라는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카페에 대한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카페에서 좀 집중하고 싶었던 건 이제 경기전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내려다 보이는 이 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전주에 오는 여행객들이 이제 그 대부분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진을 올리는가를 보면 본인 사진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좀 포토존에 강조하고 싶었던 건 내가 드러날 수 있는 포토존을 꾸미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는 한옥마을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좀 좋은 뷰에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뷰를 만드는 것,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카페는 현재 2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영업이 어려워서 좀 폐업을 했던 카페를 인수했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어려워서 폐업했던 사진관을 인수해서 두 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찾다가 이제 티하우스를 아주 소규모로 만들어서 네이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다도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한복남이라는 매장 내에 2층 건물이기 때문에 2층에다가 다도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또 어떤 컨텐츠가 필요할까를 좀 찾다가 전주 한옥마을에 디저트나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먹거리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오징어 튀김 아니면은 무슨 시범빵,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있을 법한 그런 흔한 디저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었고, 또 하나는 좀 전통스러운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한국의 음식, 한국의 디저트는 뭘까? 이런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이게 한국 음식이야 라고 소개해 줄 만한 음식을 찾다가 전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 코리안 피자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쉬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집을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과 이제 한국의 전통주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전주 한옥마을에 이제 저렇게 2층짜리 건물을 활용을 해서 전과 전통주를 테마로 한 식당을 이제 좀 오픈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수요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픈을 하자마자 이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매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하루에 이 전을 드시러 오는 고객분들이 이제 많게는 정말 1000명 이상 오실 때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 전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은 전주 여행에 디자인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대여해서 착용시켜 주는 것부터,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쉬는 거, 즐기는 거, 경험하는 거, 더 나아가서 숙박을 하는 것까지에 대한 이 플로우를 만들어야지,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각 단계별로 현재 전주 한옥마을의 이 단계, 먹는 거의 단계, 경험하는 거의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없다면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그 컨텐츠와 제휴를 해서 이 플로어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한복 사업을 어떻게 일으켰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략을 했지만, 한복 대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저희 한복남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이제 한복 대여 쪽으로만 30만 명이 이용을 했었고요. 재밌는 건 전주라는 도시에서 창업을 했던 모델입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도시는 아닌데, 작년에 30만 명의 고객들 중에 60%였던 약 20만 명 정도가 외국 관광객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전주에서 창업을 해서 경복궁으로 본사를 이제 확장을 했고, 본사를 이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서울을 기반으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현재는 경복궁과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일대에 몰려드는 외국인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내 경기 굉장히 많이 침체되고 있고 좋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는 숫자는 다행히도 코로나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올해 작년 2024년도에 연말에 회사 매출 분석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이제 이용했던 한복 대여 서비스, 더 나아가서 저렇게 이제 카페, 식당, 그리고 티하우스까지 이런 좀 다양한 것들을 또 이용하는 고객들을 집객했을 때는 연간 이제 한 4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객분들한테 이제 그 다음에 즐길 거, 그 다음에 즐길 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체들 간에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고객들이 우리 사업체를 이렇게 단계별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지금 현재 미션은 전주 한옥마을에만 그쳐있는 전주의 여행 패턴을 전주라는 도시로 조금 더 확장하는 게 저희가 현재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주의 여행 매력도를 올리려면 한옥마을에서 시작해서 한옥마을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주라는 도시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 회사가 현재 3년째 집중하고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프 그 PPT 자료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전주 한옥마을에서 걸어서 7분 정도 걸어가면 이 웨딩거리라고 하는 상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갱리단길이라고 하는 그 전주의 젊은이들이 밤마다 술을 먹는 상권이 있는데, 그 상권에서도 7분만 걸어가면 또 웨딩거리가 있습니다. 즉 한옥마을과 갱리단길이라는 이 두 상권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유도인구도 많고 많은 가게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웨딩거리라고 하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을 개발하는 게 저희 회사가 현재 3년 정도 투자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지금 직접적으로 자본을 이제 100% 자사 자본으로 현재 50억을 투자해서 이 골목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골목이 아예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웨딩거리라고 불렸던 이 골목길은 웨딩드레스샵, 한복대여점, 스튜디오, 금은방 등 웨딩,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던 골목길이었는데요. 이 골목길이 전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웨딩거리가 다 아마 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골목길이 망한, 이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율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이 골목길에 대한 정체성을 파보니까 이런 특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웨딩거리는 20대에서 40대의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위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곳입니다. 즉 한복을 빌리고 웨딩드레스를 빌리고 팔찌, 돌반지, 시계를 예물로 구입하고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곳이 웨딩거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한 번 구매를 할까 말까 이제 그런 성격의 상품을 팔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매를 한 사람들은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재구매를 하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재구매율이 일어나지 않는 서비스를 팔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게 어려워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그리고 도시마다 웨딩거리는 다 존재하죠. 그래서 차별화를 두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웨딩거리는 20대에서 60대의 커플이 여행을 오거나 데이트를 즐기거나 축제를 즐기는 목적으로 공연을 관람하고 음식이나 카페를 이제 가고 사랑에 관련된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바꾸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방문이 가능해지고 주말에만 몰려져 있던 웨딩거리의 유동인구를 평일로도 확장할 수 있고 밤도 영업을 하고 낮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들을 넣어서 이 웨딩거리가 주로 주말에만 붐비거든요. 이제 쉬는 날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이제 예물을, 혼주를 사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권의 체질을 바꿔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전주 한옥마을이 바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관광지형으로 여기를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결혼이라는 목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능을 사랑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좀 바꿔서 컨텐츠를 운영해보자라는 게 이제 목표였고, 지금까지 사실 이 골목길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시청의 자금이나 보조금들이 들어온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비어있는 골목길에 건물 8개를 이제 확보를 하고 건물 8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완공이 되려면 아마 올해 겨울 정도면 8채의 건물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골목길에서 만들고 싶은 이제 앵커스토어, 랜드마크라고 하죠. 그 곳은 100년 된 시계방 건물을 중심으로 공간을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1938년도에 지어졌던 이 건물 안에 금성당이라는 시계방이 이제 8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 건물주였던 할아버지께서 시계방을 운영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우연찮게 저희에게 건물을 이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하고 이 건물에 갖고 있던 100년 된 시계방이라는 그 역사성과 문화성을 좀 풀어서 이제 관광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시는 이 건물이 바닥이 22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평, 20평밖에 안 되는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공간 하나 자체로는 확장성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중심으로 옆에 있는 건물, 뒤에 있는 건물을 좀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가면서 좀 그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성당이라는 시계방에서 다녀갔던 수많은 커플들이 사랑을 약속하고 서로에게 이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서 예물을 사서 주고받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시계를 팔고 있던 공간이 저희 팀의 재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 많이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행복했던 시간이라는 걸로 시계를 팔고 있던 장소가 특정한 어떤 행복한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바꾸기 위해서 이 안에 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이 100년 된 시계방과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또 웨딩드레스 샵으로 운영이 됐던 건물, 그리고 옆에 있던 이 꽃집 건물, 네, 그리고 뒤에 시계방 할아버지가 실제 거주하시던 건물까지 해서 현재 건물 4개를 이제 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4채를 이어서 약 대지 500평 위에 건물 4채를 이어갖고 복합문화 공간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공간의 전시장과 그리고 서점, 네, 그리고 100년 된 시계방의 테마를 조금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이 20m짜리 초대형 시계탑, 네, 그리고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다양한 이제 시설들을 넣어서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공간을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공간이 완성됐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총 공간 면적의 30% 정도 그 공사를 완료를 했고, 현재 그 서점과 이제 굿즈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재 방금 보여드렸던 그 금성당이라는 공간 이외에도 그 옆에 블럭에 비어있는 상가들을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비슷한 연령대에 또 비슷한 취지를 갖고 있는 좀 소상공인들이나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모집을 해서 이쪽으로 좀 들어오라고 현재 꼬시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골목길에 이제 더 이상 이 골목길이 웨딩 거리라고 하는 결혼용품을 렌트해주는 이런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관광지, 여행지로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주의하고 있는 건, 맛있는 맛집이 이 골목길에 들어오는 걸 사실 원치는 않습니다. 네, 저는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을 저는 이제 여행지가 아니라 상권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황리단길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힙하고 트렌디한 식당들과 카페들이 그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교에 있는 부산, 대구, 울산 등 등지에서 굉장히 도시 안에 힙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트렌디한 음식점들이 황리단길 안에 상권을 자리 잡은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옥이라는 건물 안에 그냥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거기를 조금 간다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이 웨딩거리라고 하는 상권이 그냥 요즘 핫한 상권이 아니라 관광지로 여기가 변화가 되려면 그냥 맛있는 맛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웨딩이라는 혹은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의 식음료 매장, 카페, 굿즈샵, 서점 등이 들어와 줘야 골목길이 하나의 테마로 엮여서 사람들이 여기 찾아올 이유가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뭐 외부의 자금이 이쪽에 투입되고 있지 않고 정부 자금들이 투입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명의 크리에이터 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좀 공간을 좀 채워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본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복남은 광화문에 본사를 두고 지금도 사실 매출의 상당수는
한복 서비스로 매출을 내고 있지만 전주라는 도시에 3년 전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좀 몇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전주에 가서 전주에 기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전주로 감으로 인해서 전주에 30만 명의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시킨다는 각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뭐 좀 팔아볼까가 아니라 우리가 없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경험하러 새로운 신규 고객들을 창출하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서 최소 3년 동안은 정부 자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자체 예산을 받지 않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처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민간 기업이 지방에 들어가면 당연하게 지역에 있는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을 초반부터 받아버리는 순간 기업이 빠르게 가고 가볍게 빨리빨리 여러 가지 실험 모델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칩니다. 보조금을 써야 되는 형식의 틀을 맞춰야 되고 또 시가 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을 맞춰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들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제 자금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 자본으로 100% 해서 빠르게 많은 것들을 실험해보고 검증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체킹하자가 이제 1번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행히도 3년 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전주라는 도시에서 좀 시험 삼아서 해볼 수 있게 됐었고요. 그 중에 한 2개 정도의 그 브랜드가 좀 생각보다 잘 돼서 전주에서 만든 브랜드를 가지고 현재 전국에 8개 매장을 지금 확장을 시켜낸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갖고 있었던 60만 명의 인구수,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죠. 전주에서 성공하면 전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6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니까 전주에서 망하면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건 망하는 거고 6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이걸 가지고 비슷한 조건이 있는 수많은 도시들이 있으니까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조건들을 좀 가지고 이제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좀 들어가서 세 번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지역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분명 이제 많이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그 여행 관광 회사들도 한 2, 3년 동안은 거의 교류가 없이 자체적으로 좀 많은 일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유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결합해야 되는 부분들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시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확실한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 시간 낭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확실한 아이템을 준비했었을 때 그때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트렌디하지 않거나 실제로 고객들에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회사들을 간혹 보긴 하는데 그런 쪽과 만나서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전주에 가서 3년 정도 확실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아이템을 확실하게 개발하고 훨씬 더 퀄리티를 높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단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파워를 가졌을 때 이제 지역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나 지역에 있는 관광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그들의 아이템들을 이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끌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이제 일정 양을 넘어서는 단계가 와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지역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주라는 도시에서 전주에서 만들고 세계로 뿌린다. 이게 제가 로컬로 들어갔던 이제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혹은 더 큰 도시에서 사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오히려 지방으로 관광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지방으로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전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전주는 제가 선택한 도시가 아니었지만 지금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는 제 입장에서 지금은 제가 전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의 도시인데 이 도시의 특성을 보니까 적당히 관광객이 오고 있고 또 적당히 60만 명이라는 내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관광사업 모델을 만들기에도 좋고 60만 명 정도 사이즈의 도시에 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을 위한 아이템을 만들기도 굉장히 좋아서 전주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